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7일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한경석입니다. 오늘은 오토인코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간략한 제 소개를 시작으로 배경, 그리고 오토인코더가 최근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논문을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3월부터 DMQ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경석이라고 합니다. 회귀 모델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향후에는 이미지 처리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핵심 주제인 오토인코더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토인코더는 1986년 럼메라트, 힌튼 교수 등에 의해 소개된 Learning Internal Representation by Error Backpropagation 이라는 논문에서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오토인코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초기 개념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논문 내에 인코딩 프로블럼이라는 파트에서 n개의 인풋 패턴을 다시 n개의 아웃풋 패턴으로 매핑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때 히든 유닛 개수는 인풋 유닛의 개수 n보다 적은 로그 2의 n개로 하는 그림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89년 뉴럴 네트워크와 PCA라는 논문에서 처음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오토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인코더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비지도 학습으로 인풋 X와 동일한 아웃풋을 얻고자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로스는 보통 MSE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인풋이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매핑이 되는데 이때 정보가 압축되면서 차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토인코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 축소는 기존의 가장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인 PCA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PCA가 선형 하이퍼플레인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반면 오토인코더는 논리니어 매니폴드로 차원 축소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녹색 점들이 있을 때 PCA를 하면은 분산이 가장 커지도록 하는 이런 선형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반면에 오토인코더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PCA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은 각각 PCA와 오토인코더로 차원 축소를 했을 때 시각화를 하는 것인데요. PCA는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오토인코더는 비슷한 특징들끼리 구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인코더의 한계는 바로 네트워크가 단순히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되어서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인풋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인코더에 넣어주고 디코더는 노이즈가 없는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하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이걸 인코더에 넣어서 디코더는 원본 이미지와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인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 때 평균과 편차를 가진 분포를 만들어서 구조화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샘플링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입니다. 기존의 A 오토인코더가 단순히 X를 복원하는 데 그쳤다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단순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확률 분포들이기 때문에 그 분포에서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어트리뷰트들이 분포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가
원래 이미지가 아니라 변형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비록 최근에 디퓨전이라든지 트랜스포머와 같은 최신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주도적인 위치에서는 다소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데이터 압축, 차원 축소, 노이즈 제거에 유용하고 빠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오토인코더가 최근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ICLR의 2025년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Deep Compression Autoencoder for Efficient High Resolution Diffusion Model 이라는 논문이고요.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 논문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하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돌리려면은 연산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압축률을 높여서 강한 압축이 필요한데 이 압축률을 높이면 복원된 이미지의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압축 비율을 높이더라도 복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Deep Compression Autoencoder 구조를 제안합니다. Deep Compression Autoencoder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개인데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esidual Autoencoding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레즈넷의 스킵 커넥션과 비슷하긴 한데 개념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림에 설명해 보시면 논파라메트릭 숏컷을 추가하고 신경망은 이 나머지로 학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논파라메트릭 숏컷이고 이 부분이 오토인코더의 신경망 부분입니다. 이 숏컷 부분을 보시면은 다운 샘플링을 할 때는 이미지에 채널을 늘리고 평균을 내고 업샘플링 할 때는 채널을 원상태로 복귀한 후에 듀플리케이팅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인풋 이미지의 height, width, 그 다음에 채널이 이와 같이 주어질 때 HWC로 주어질 때 P로 두 번 나누고 P 제곱을 곱해서 채널 개수는 늘리면서 H와 W를 줄입니다. 그 이후에 4개의 채널을 2개로 나눈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즉, 이 연산은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는 단순한 연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업샘플링은 방금 다운샘플링과 반대로 P를 2번 곱하고 P제곱으로 나누어가지고 원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은 4를 곱해서 이 분모의 이 2개를 없애고 4로 나누어서 채널을 2분의 C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컨캐트네이션을 해가지고 원래의 차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2개의 논파라메트릭 커넥션이 고해상도 이미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모양이나 형상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은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인 Decoupled High Resolution Adaptation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토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이 단계를 3개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Low Resolution Full Training, 두 번째는 High Resolution Latent Adaptation, 세 번째는 Low Resolution Local Refinement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해서 해상도를 낮춘 다음에 오토 인코더를 전체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고해상도를 곧바로 학습시키면 연산량이 폭증하고 학습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애초에 논문 배경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저해상도로 낮아진 이미지의 구조와 시멘틱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단계이고 이때 오토인코더는 오리지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베리에이셔널 인코더도 써봤는데 성능이 그닥 향상되지 않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오토인코더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오리지널 인코더를 썼다고 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레지듀얼 쇼컷 구조가 포함된 상태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금 저해상도로 학습된 오토인코더의 전체 파라미터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일부를 고해상도 이미지에 적응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의 파라미터만 학습하고 나머지는 프리징 해놓은 상태에서 고해상도 원본 이미지로 학습을 합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오토인코더가 이전 단계에서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붙은 층만 학습을 시켜서 고해상도 이미지에도 적응시키는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저해상도 이미지로 디코더의 마지막 헤드 레이어만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로스는 간 로스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로컬 디테일과 잡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딥 컴프레션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넣기 위해서 이 컴프레스드 레이턴트 벡터 Z를 만듭니다. 이때 이 압축률이 원래 LDM 같은 경우는 압축률을 8 정도로밖에 안 쓰는데 여기서는 압축률을 64, 128까지 높이더라도 복원 성능이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LDM인데 압축률이 32, 64, 128을 높아질수록 이미지가 복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딥 컴프레션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딥 컴프레션을 사용했을 때 이미지가 거의 깨끗하게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오토인코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논문 제목은 Multi-Layer Deep Autoencoder Approach for Cross-Layer IoT Attack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IoT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 요소와 프로토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격자는 이런 다양한 계층을 조합해서 크로스 레이어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를 단일 계층 기반의 탐지 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멀티 레이어 딥 오토인코더 모델을 통해서 여러 계층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바로 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 구조 말고도 뭐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계층에서 탐지하는 구조를 따로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핵심 구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지가 않아서 제가 이 논문에 꽤 많은 시간을 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의 핵심은 이 구조인 것 같아서 이 구조만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단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빅데이터셋은 전부 정상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를 S1, S2로 나누어서 S1은 오토 인코더를 학습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S2는 공격 데이터와 혼합해서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공격 데이터랑 같이 혼합해서 디텍션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때의 디텍션은 오토인코더가 현재 정상 데이터로만 지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일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이상 데이터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제 디텍션 결과 아무런 이상이 탐지되지가 않으면은 이제 시스템은 그대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 디텍션 결과 어떤 공격이 있었다, 이상이 탐지되면은 방금 학습된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부분으로 그 이상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이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상 데이터의 특징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그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S1과 S2로 나누어서 S1은 이 멀티 클래스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고요. 나머지 S2는 이 여기서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게 바로 요 구조를 오토인코더에 붙였다는 것인데요. 이때 RNN과 GNN, TCN을 통해 멀티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고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단순히 공격이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이 어떤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까지를 내겠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RNN이나 GNN이나 TCN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가져갔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러 공격 타입에 대해서 디텍션 어큐러시를 94.8%까지 올리고 false positive rate, 즉 이제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를 6.8%까지 떨어뜨렸다고 보여줍니다. 두 번째 논문은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디노이징을 위한 오토인코더입니다. 먼저 이 논문 제목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Facilitated MEMS Computational Spectrometer라는 논문이고요. 먼저 이 논문이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좀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펙트로미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펙트로미터는 물체가 스스로 내는 빛이나 물체의 빛을 비추어 투과 또는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여 그 파장 분포를 살펴서 물체의 조성을 알아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MEMS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커니컬 시스템의 약자로 초소형 기계 부품과 전자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센싱이나 구동, 입체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매우 소형이라 전력 소모가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MEMS를 사용한 인터페로미터를 사용하는데 인터페로미터는 이 간섭계라는 의미이고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변위를 측정하는 광학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광원을 물질에 쏴주고 물질이 특정 파장을 흡수, 반사, 산란시키면 이제 인터페로미터에 통과시켜서 경무차를 발생시키고 빛의 간섭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이제 인터페로그램이라고 하는 변위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복원하는데 이때 이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로 스펙트럼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스펙트럼을 복원할 때 푸리의 변환을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인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로 복원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물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거나 어떤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왜 오토인코더를 쓰느냐면 이 MEMS 기반의 인터페로미터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화되었기 때문에 저전력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계적 진동, 열 잡음, 외란 등으로 인해서 이 인터페로미터가 생성하는 그래프인 인터페로그램이 쉽게 노이즈에 오염된다는 문제가 있고 이 노이즈로 오염된 이 인터페로그램으로는 기존의 스펙트럼 복원 방식,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제대로 복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이 노이즈가 섞인 인터페로그램으로부터 정확하고 고해상도인 스펙트럼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 광원을 조사해 주는데 인풋 스펙트럼 자체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답 스펙트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P5 람다, V라는 수식에 의해 인터페로미터가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인터페로그램을 이 수식에 의해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수식은 어떤 값을 하나 뱉어내겠지만 여기서 잡음이 섞이는 것은 이 람다 값과 볼티지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입력 값이 노이즈로 인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매우 노이지한 그래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은 이 노이즈가 낀 이 P5 람다 V를 인코더 디코더인 이 오토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하겠다는 식이고요. 이제 이때 오토 인코더의 역할은 당연히 노이즈를 제거해서 디노이즈드 인터페로그램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를 사용했고 이 오토 인코더의 구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노이즈드 인터페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최종 스펙트럼을 복원하고 이제 아까 넣어주었던 정답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디노이징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원래의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랑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의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노이즈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고 원래의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학습시키는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습 방법이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오리지널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면 자원이 많이 들고 언더피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오토인코더가 특정 타입의 인풋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버리면 일반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스펙트럼마다 별도의 모델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노이즈 자체를 복원하도록 학습시키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We employ a different noise-oriented training strategy. Instead of training the autoencoder to recover the input pattern, we recover the noise pattern and then subtract it from the initial input data. 그래서 노이즈 패턴을 학습시키고 노이즈 자체를 학습을 시키고 노이즈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빼면은 이제 깨끗한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i라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오리지널 데이터 ia가 있으면은 이 노이즈 데이터는 노이즈가 없는 ia에다가 노이즈 e를 더하면은 노이즈 데이터 i가 나오도록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노이즈 자체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더 간단하고 컨시스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토 인코더로 하여금 이 노이즈를 복원하도록 해서 노이즈 E를 구하면은 이 I에서 E를 빼서 IA를 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보시면 로스 함수 자체는 MSE를 쓰는데 이 MSE의 인자가 오리지널 데이터 X를 넣는 게 아니라 노이즈 데이터 E를 넣고 오토인코더의 아웃풋과 노이즈 데이터 E와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반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팅 페이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노이즈 데이터 I에서 오토인코더의 아웃풋인 노이즈 데이터 E를 빼서 디노이즈드 시그널인 IA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오토인코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PQMN이 있는데 P는 특정 화장 조합에 대한 인터페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칼리브레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총 3001개의 행이 있고 이 각 행은 64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파장 조합입니다.
그래서 P의 맨 앞에 이 100개를 복사해서 맨 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원래 3001개였는데 3101개의 Q를 만듭니다. 이 Q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덱스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함인데, 이제 Q에서 M을 만들 때 Q에서 이제 3001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행 i를 선택하고 거기서부터 i 플러스 100까지의 행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임의로 2개, 3개, 4개의 행을 뽑아서 더해가지고 이 m을 만들 건데요. 만약에 i가 원래 p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2901보다 큰 숫자의 i를 뽑는다고 하면은 i 플러스 100을 하면은 이제 3001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덱스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에 있는 100개를 뒤에 붙여가지고 2901보다 큰 숫자 i를 선택하더라도 i 플러스 100을 했을 때 인덱스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앞에 100개를 복사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2개씩 뽑아서 더한 데이터셋 10,000개, 3개씩 뽑아서 더한 데이터셋 10,000개, 4개 뽑아서 더한 데이터셋 10,000개, 그래서 총 30,000개의 데이터셋 M을 만들고 이 30,000개의 데이터셋에 30dB, 36dB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총 60,000개의 화장조합 N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은 이제 0부터 1000까지 있는데 이 X축은 그냥 샘플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은 이 SNR 수식으로 계산되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값입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은 분모는 노이즈 시그널 I2에서 노이즈가 없는 노이즈 프리 시그널을 뺀 값이고요. 그러니까 이 분모 자체는 노이즈가 있는 거에서 없는 걸 뺐기 때문에 분모는 그냥 노이즈 자체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노이즈가 없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지금 L2 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SNR이라는 것은 정상 시그널의 강도 나누기 노이즈 강도인데, 그 말은 이 값이 작으면은 분모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큰 거고, 이 값이 크면은 분자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각 샘플별로 SNR이 30에서 55dB 사이에 무작위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R이 이제 랜덤으로 분포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이죠. 디노이징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의 아키텍처입니다. 이 앞부분이 인코더 부분이고요. 뒷부분이 디코더입니다. 64개의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4번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2번의 맥스플링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블록은 스킵 커넥션입니다. 디코더를 보시면은 5번째, 6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이 컨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로서 이제 다운 샘플링 된 피처 맵을 원래 크기로 업 샘플링 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결과는 디노이징 여부에 따른 SNR별 복원 해상도입니다. 이 복원 해상도 레졸루션 자체는 낮아야 좋은 건데, 여기 첫 번째 SNR 35dB, 그러니까 노이즈가 비교적 작을 때죠. 이 작을 때는 지금 이 파란색 점이 이제 디노이징을 안 한 거고요. 이 별표가 디노이징을 한 거고, 이 빨간색 선이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붙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노이즈가 비교적 적을 때에는 디노이징을 하지 않아도 레졸루션이 0.8 나노미터 비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 디노이징을 한 거는 0.4나노미터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레졸루션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R이 30dB로 노이즈가 조금 높아졌을 때는 디노이징을 하지 않았을 때 0.8에서 1.2나노미터로 확실하게 이게 분리가 되면서 디노이징을 한 것과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서 조금은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디노이징을 했을 때는 0.4나노미터 아래로 이제 수렴을 하면서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R이 25dB, 즉 더 올라가게 되면은, 노이즈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디노이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레졸루션이 1.2에서 1.8나노미터까지 올라가지만, 디노이징을 했을 때는 절반 이하 수준인 0.8나노미터로 안정되게 수렴했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과는요, 디노이징 여부에 따라서 스펙트럼 리컨스트럭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파장이 낮아질수록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노란색이 인풋 스펙트럼입니다. 정답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스펙트럼인데 이제 디노이징을 하지 않은 스펙트럼이고, 녹색이 디노이징을 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클 때는 뭐 거의 디노이징을 하나 안 하나 거의 유사하게 나오지만, 파장이 조금씩 작아질수록 보시면 1.1나노미터일 때도 디노이징을 하지 않으면은 비록 스펙트럼의 이 피크는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디노이징을 한 것보다는 좀 정확히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장을 0.4로 확 낮췄을 때는, 디노이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스펙트럼의 피크 자체도 따라가지 못하고, 반면에 디노이징을 한 경우에는 피크까지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0.3나노미터까지 파장이 더 낮아지게 되면은 디노이징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거의 인풋 스펙트럼 자체를 제대로 캡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노이징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복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